제가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6월이랑 9월이랑 수능 문제는 풀려드린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한번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확인 한번 하시면 지금 문학적 시간 결빙의 아버지 전에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뭘 또 했느냐 봤을 때 네, 플라타누스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플라타누스 했고 그리고 수능 했네요. 그래서 나머지 프린트 한번 해설해 볼게요.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오답노트, 그러니까 노트, 국어 노트를 쓴다는 생각은 내가 모르는 거를 잡아낸다. 내가 다음번 독해에서 어떤 스킬을 더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지표로 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긍정 부정성을 단순히 나열하는 건 다음번에 대한 발전이 없죠.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걸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다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다음번 독해에서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문제 유형 한번 꼼꼼하게 지금 하나만 해볼게요. 3월이라서 교육청 거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44번은 뭐래요? 보기의 관점에서니까 박스형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45번은 그냥 독해 문제. 그 다음에 43번은 표현법 문제다. 그럼 우리 어떻게 스킬을 잡아야 돼요? 박스를 읽고, 그쵸? 너무 두껍다. 박스를 읽고, 그 다음에 가를 읽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를 풀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43번 보고 그 다음에 나 읽고 45번 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항상 순서 잡기부터 하세요. 이 순서 잡기를 왜 시키느냐? 시간 전략되거든요. 이게 많이 걸리는 애들은 1, 2분 정도가 전략되는데 1, 2분이 웃긴 거 같죠? 근데 1, 2분이면 문제 2문제는 풀어요. 2문제면은 4점 정도 되는데 4점 정도면 등급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 순서부터 잡으십시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요.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기의 관점을 볼 건데 시인 김광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쭉 갔을 때 여기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노신과 자신을 동일시. 근데 이거 우리 2016년 기출에서도 봤어요. 똑같은 작품 나왔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2016년 가서 보세요.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소린 뭐예요? 기출에 나온 작품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물론 안 나올 때가 있죠. 안 나오죠, 대부분. 근데 많은 작품을 알고 있으면요. 그래도 선빵치기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비하기 좋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얘는 기출 작품 반복된 거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뭐다?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의지를 잃지 않고 있는 노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니까 작가의 환경 세모고요. but 의지 있고요. 요거 가지고 지금 가 읽겠습니다.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30 먹은 사내가 누구겠어요? 나죠. 잠을 못 잔다. 먼 기적소리 처마에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을 베개 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의 뺨을 얻어맞으며 한시 곤두박질해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해서 지금 됐고요. 그랬을 때 하나만 물을까요? 이거 서리법이에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거 서리법이에요? O, X. X죠. 먹고 산다는 것은 너는 나를 언제까지 쫓아올 거니? 질문이죠.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의문법이에요. 서리법은 제가 뭐라 했죠? 답이 정해져
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내린다. 노신이여. 뭐야? 청자 설정.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이니까 요거죠.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굳세게 살아온 인생 요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44번 한번 볼게요. 사내가 잠을 못 이루는 것 세모음.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시인 세모 1번 맞네요. 2번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 세모.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내버려 둘까요?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왜냐면 밤눈이 내려 쌓인다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전 내버려 둔 거예요. 지나가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세모. 힘들게 살았다 세모에 맞는 얘기.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동그라미. 문학적 의지를 잃지 않았던 고독한 노신. 노신 뭐예요? 동그라미. 자,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 동그라미. 의지적인 태도 동그라미. 그러면 문제 못 풀더라도 답 2번이시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요. 그러나 없죠. 그러나 없죠. 그럼 보세요. 지금 잠을 못 잔다. 그리고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연결이에요. 잠드는 아내의 어린 것의 베개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럼 저라면 이걸 세모 치겠죠. 왜요? 대립이 없으니까. 그러나가 없으니까. 그러나가 없으면 제가 뒤집힐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문학적 성취를 이뤄간대요. 성취가 뭐예요? 이루는 거죠.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목표의 달성이다. 하나도 맞지 않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댄다면 말이 많다. 이렇게 치환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그런 치환도 안 되죠. 치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그라미 세모법으로도 틀린 얘기고 그 단어 의미로도 틀린 얘기고 그럼 답을 안 고를 이유가 없죠. 답 몇 번이에요? 2번 나오신다. 그리고 지금 시 읽었으니까 공통점 보시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워야 될 거 지우셔야겠죠. 자, 반복 점층법 제가 지우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찔까요? 그 다음에 반어 제가 지우라고 맨날 얘기하고요. 공간의 이동 지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중에 보시면 되는데 의성어가 없잖아요. 의성어는 아예 여기 가에서 없으니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사한 또는 반복 이런 말은 뭐라 그랬죠?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 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야?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답 3번이고요. 아마 나에도 있겠죠.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우리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춥고 쓸쓸함이 몽당 빗자루 같은 날 상황 세모죠. 운암댐 소록길에 서서 날갯소리 가득히 내리는 청둥오리떼를 본다. 근데 청둥오리떼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보기는 가슴찬이 미안하여 그리운이 그리며 본다. 그럼 봐봐. 혼자 보기 미안하대요. 그럼 뭐야? 청둥오리떼 긍정 아니야? 왜? 혼자 보기 미안할 정도로 예쁜 거 아니야? 혼자 보기 미안하다는 얘기는 얘가 되게 좋은 거란 얘기잖아. 우리가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이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가 이긴. 그럼 봐봐요. 우리는 행동이 어때요? 춥다고 버렸어요, 세상을. 그리고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모죠.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먼 수눈의 눈나라에서 배없음직한 몸짓이랑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을직한 그럼 봐봐. 순은의 나라에서 배웠음직한 몸짓이면 긍정.
별빛 속에서 익혔을 즉 하면 목소리 긍정. 그러한 애들이 있는 청둥오리는 긍정. 근데 살얼음은 부정. 왜? 얘네를 방해하잖아요. 자, 그러면 A 보세요. 화자가 청둥오리 떼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다. 몰라요. 이거 독해 어떻게 할 거니? 내버려 두세요. 틀렸다가 아니라 몰라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화자는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는 사람과 같은 현실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 보자. 몸짓과 목소리가 방해되니 세모다. 에이, 말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이거 이미 동그라미로 분석했죠. 왜요? 청둥, 오리가 긍정이고, 그럼 걔네가 가진 몸짓이랑 목소리는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마저 읽을게요. 자, 물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이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 세모고요. 고행은 괴로움이니 세모고요.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세모죠. 그리고 속된 내 그리움은 얼마나 얕은 것이냐 세모죠. B 보세요. 고행을 하는 것이 바다와 눈보라. 고행을 한다는 게 새떼들이 고생하는 이유. 새떼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생한 이유가 바다와 눈보라를 건너가기 위한 거니까 맞는 얘기죠. 무거운 삶을 살아보는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나는 얼마나 얕은 것이냐, 무거운 것이냐, 이게 뭐예요? 반성 또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성찰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나와요? 되돌아보고, 그리고 속된 집착을 하면서 뭐라고요? 지금 반성과 성찰이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나는 그것을 봤으니 나는 더 가난해지겠다 라고 다짐했죠. 그러니 일단 답은 2번 나오시는구나 하셔서 지금 여기 43부터 45까지 문제풀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우리 4월 거 보도록 합시다. 4월 거 보는데 제가 2016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용운 시인은 역설법을 굉장히 사랑하는 시인이다. 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한용운 시인은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자, 아니면 스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첫 번째 절대자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신에 대한 얘기, 스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절대자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할 때 그 깨달음을 역설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실 거냐면 가에서 역설법이 어디 나왔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에서 역설법이 어디 나왔는지를 좀 찾아보세요. 네, 지금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리거나 아니면 잠깐 멈춰놓고 역설법이 어디 나오는지 좀 찾아보시면요. 여기 나오죠.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역설법이죠. 예, 한용운 시인을 배우면서 역설법을 모르시면 아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부법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왜 그렇다고 했죠? 이제 수능 특강에서 작품 연계는 없습니다. 작품 연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작가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시대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수능 특강에서 한용운 시인이 나오면 한용운 시인의 다른 작품이 나올 확률은 있지만 그 시인의 그 작품이 나올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다른 작가, 그러니까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본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당연히 작가의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윤동주가 반성과 성찰의 시인인 거 모르면 문제 풀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지금 문제 한번 쓱 볼게요. 32번 박스 있고요. 33번 독해고요. 31번 가나 공통점이라서 3월이랑 문제 유형 거의 똑같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3월이랑 문제 유형이 거의 똑같은데 3, 4월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중요할 거예요. 왜요? 6월 모의고사가 밝혀지고 나면요. 교육청이 7월에 그걸 비슷하게 따라해서 내요. 그리고 9월은 당연히 평가원이니까 평가원 기조대로 내고, 그렇기 때문에 3월, 4월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본 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데는 중요하죠. 어쨌든 그래서 31번 일단 제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2번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경, 원경 지워야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32번 보기 좀 볼게요. 수의 비밀은 역설이라고 해서 항상 역설 한용운 시인의 키워드고요. 자, 즉 임의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리 뭡니까? 임의부재가 있어요. 임의부재라는 게 뭐예요? 이미 내 곁에 없죠. 근데 그걸 알아. 근데도 현실을 부인하고 싶다는 건 뭐야? 님이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러한 부인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얘기한대요. 하지만 그것은 뭐 극복 의지의 발현이다 라고 나왔는데 독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동그라미 세모로 보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했을 때 나 나왔으니까 1인칭 시적 화자 또는 직접 등장 정도 나오면 되겠죠.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거 열거법.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손때가 많이 묻었다라는 얘기를 이 관용적 표현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하는 문제 스타일은 문제 독해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독해력이라는 건 일상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건 뭐예요? 오래되었다. 내가 자주 만져서 꼬질꼬질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2번 보세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건 그냥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겠죠? 왜요? 손때가 많이 묻었다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라니까요.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짓다가 놓아두고가 무슨 뜻이에요? 일상적인 행위를 반복한다. 그쵸? 그거니까 지금 여기 부분 이거고 임의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다. 맞잖아요. 부인이라는 게 이러한 부인은 이라고 나오니까 2번도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세모죠. 그러면 봅시다. 제가 왜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를 동그라미 세모 안 쳤는지 아세요? 모르겠거든요. 동그라미 세모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는 건 누가 봐도 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세모. 근데 보세요. 걔가 선택과 극복 의지가 있어요? 뭔 개소리예요. 아프고 쓰린데 무슨 극복 의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문제는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거지 그거에 뒤에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걔가 동그라미 세모가 같이 있을 리가 없죠. 그쵸? 그럼 다음 몇 번? 3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저 읽겠습니다.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겠죠. 그쵸? 그러면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보시면 나의 마음은 실을 따라서 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럼 뭐야? 실을 따라서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뭐야?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치? 수를 놓는다는 거잖아. 수 놓는 게 그 실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걸 통해 자기정화 동그라미잖아.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보세요. 그럼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보이세요? 3번, 4번, 5번은요. 동그라미 세모법으로 풀릴 거예요. 근데 1, 2번은요. 독해로 풀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겹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킬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시험 봤죠. 며칠 전에 시험 봤을 때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 못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현대시만 잡아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짓고 싶지 않아서 다 짓는 것입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요거 역설. 근데 역설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역설이라는 얘기는 쭉 가셔서 보시면 제가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것을 종결짓지 않는다.
다 짓지 않았다. 그건 뭐래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는 거래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킨다. 아, 그러면 죄송해요. 지금 일단 5번까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5번도 독해 문제네요. 5번 역시도 독해 문제로 가서 답은 몇 번? 3번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 31번 살짝 보실 건데요. 명암의 대비, 밝고 어둠의 대비라고 할 때 밝고 어둠의 대비는요. 그냥 뭐예요? 밝고 어두운 건데 그런 거 없죠. 수미상관이라고 했는데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의인법인데 의인법이 있나 보세요. 의인법이 있나 보시면 의인법 헷갈리시면 나아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의인법 감안하더라도 없어요. 그러면 답 몇 번이에요? 4번이고 추상적인 관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해서 사랑의 양을 물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양은 추상적이죠.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주만큼 저기 하늘만큼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한다라는 이미지가 이 뜻이에요. 대표적인 시로는 황진이 시조 있거든요. 황진이 시조가 뭐가 있냐면 밤을 잘라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 붙여서 쓰겠다 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이미지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보시면 맑은 노래가 나의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온다? 아니 어떻게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옵니까? 그쵸? 얘가 뭐 이렇게 꺼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게 다음 몇 번? 4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도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 할 때 초록이 어떻게 흐릅니까 여러분? 초록은 눈에 보이는 거긴 한데 이렇게 만져지거나 하는 게 아닌데 흐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지금 답이 4번 나온다 이거고요. 33번 할게요.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라고 할 때 서 있고 싶다가 비와 보시면 비에 서 있고 싶다 뒤로 가세요. 뒤에 서 있고 싶다요 반복되면서 간절하다. 맞네요. 뭐뭐 하고 싶다 간절함이잖아요. A에서 그리운 가슴은 과거 대상과 관련한 정서. 전 몰라요. 지금 얘만 가지고 과거인지 아닌지 몰라요. D에서 꿈결은 현재 상황이다. 저는 이건 몰라요. 2번은 틀렸다가 아니라 몰라요. 독해로 몰라요. 자, 그 다음에 B 보세요. B 보시면 사랑하던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꽃이 되었을 이름이란 얘기는 꽃이 됐단 얘기예요? 못 됐단 얘기예요? 못 됐단 얘기죠. 그럼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에서 지금 보세요. D로 갈게요. D로 가시면 꽃 속에 매달고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에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할 때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꽃 속에 매달고 뭐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선생님 3번 전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건너뛰시고 3번 맞다고 하면 맞다고 체크하세요. 꽃이 되지 못했고 뒤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대. 꽃 속에 매달고. 그러면 꽃이 되고자 하는 욕망, 소망은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3번은 동그라미 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C에서 우는 날이 많았다. 그 다음에 B에서 지금 보시면 추억이라고 나왔는데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봐봐. 많았었다. 과거잖아요. 그리고 추억도 과거니까 4번도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전 문법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전 문법 I love it 하는데 문법에서 시제 표현이 있죠. 시제 표현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저 이거 진짜 너무 러브한데 보세요.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뭐예요? 미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말을 잃어갔다. 뭐예요? 오 마이 갓. 갔다. 과거. 얘네가 동일해요? 시제 표현이 동일하냐는 얘기야. 아니죠. 그럼 보세요.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무성한 사랑 때문에 슬퍼하는 거다. 이건 과거고 얘는 미래인데
시제가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5번 되시는 겁니다. 근데 33번은 독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제 표현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네, 시제 표현 이용하세요. 여러분 왜 이용 안 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A는 나의 소망, B에서도 소망, C에서는 과거, D에서는 소망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 돼가지고 자 지금은 일단 28부터 32 피세요. 자 보세요. 지금 7월 거 볼 건데 7월도 가랑 나랑 다 졸라 많아요. 근데 사실 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는 수필이라서 제가 해설 굳이 안 하고 싶기는 한데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럴게요. 자 지금 보세요. 일단은 작품을 보면 가해 박스 있고 나 박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 있는데 저라면 일단 당연한 거부터 빼볼까요? 당연한 거 좀 빼보면 점층점 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도 빠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다. 공간의 이동 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봐야 된다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봐야 돼요? 가봐야 되겠죠? 장수사는 겨울 장수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걸 또 어디다 써먹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물론 근데 그건 아니기는 한데 만약에 얘가 납박스나 이랬으면 28번에 지금 3번 보세요. 계절적 배경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라서 상관이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박스가 표현법에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29번 박스 계속 볼게요. 겨울 장수산의 지극히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라고 얘기했으니까 겨울 장수산은 뭐가 됩니까? 긍정이 되겠죠. 네, 긍정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겨울 장수산의 지극히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 세상 일에 초연한 우쩔 중의 모습 등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뭐래요? 번뇌, 고민을 하죠. 이 사람이 고민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결연한 태도를 갖는다. 뭡니까? 고민이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그거를 해결한다 라는 거죠. 자 어디로 갈 거냐? 가로 가서 바로 읽겠습니다. 근데 가가 고전시가처럼 진짜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벌목정정 이랬더니 아람돌이 큰소리 베어짐즉도 하이 고리 울어 맹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즉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이보다 희고녀.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을 거예요. 문제 푸는데 독해를 하실 필요 없거든요. 달도 보름에 기다려 흰 뜻음 한밤 이고를 걸음이랍니다. 우쩔 중이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차리 늙은 사나이가 남긴 냄새를 쫓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니 오 견디란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29번 볼 건데 어차피 보세요. 나무가 베어진다면 그 소리가 찌르렁 하고 울릴 만큼 고유한 장수산은요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악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화자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입구만 보면 돼요. 그럼 보세요. 고요한 장수산에 있으면 세속이 뭐예요? 인간 세계, 시끄러운 세계와 거리를 두고 있다. 맞는 얘기죠. 보름달이 한밤에 하얗게 눈 덮인 장수산은 맞잖아요. 외로움이 투영된 정신적 공간인지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서 외로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 데가 외로움인가? 정도 생각해보고 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을 건너뛸 거예요. 3번 보세요. 승부에서 모두 지고도 웃을 수 있는 중. 근데 보세요. 중은 세상 일에 초연해요. 근데 이게 긍정일까 부정일까?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다. 초연은 집착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럼 긍정이죠. 그러면 초연한 모습은
맞고요. 그것은 장수산의 이미지와 서로 통한다. 맞죠? 장수산도 뭐예요? 장수산도 탈속의 경지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맞고요. 장수산의 고유함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내면은 번뇌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번뇌. 그러니까 뭐예요? 갈등. 그러니까 3번 맞고요. 5번 보세요. 장수산 속 겨울 한밤은 고요 속에서 번뇌를 잊고 오련히 시름을 견디겠다는 의지라고 할 때 시름을 견디겠다는 의지, 일단 결연한 태도가 의지잖아요. 그럼 본문 가서 볼게요. 오, 견디란다. 차고 오련히 우뚝하게 견딘대요. 그러면 지금 얘도 맞잖아요. 그럼 답 몇 번이에요? 몰랐던 거. 아이고, 몇 번이야? 2번은 왜 동그라미 쳐준 거야? 2번이죠. 이해되세요? 외로움이라는 말이라고 할 때 여기서 번뇌라는 얘기 나오고 하지만 외로움? 이 사람이 외롭나? 라는 얘기를 보기에서 보면 보기에서도 외로움이란 얘기 없고 그리고 본문에서도 외로움에 치환할 단어 없으니 답 2번 체크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4월 까탈스러워요. 7월 까탈스럽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가는 특정한 대상.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장수산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바는 장수산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는 명령형의 문장이라고 할 때 명령형인지 가서 보세요. 견디란다? 이거 명령어로 볼래? 그러면 내버려둬. 가는 맞다라고 하고 내버려 두세요. 왜냐면 어차피 의지 있잖아요. 결연한 태도. 그럼 나를 갈게요.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화하지만 맞나왔죠? 멋이죠? 사람은 맨날 변한데 근데 태고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그러면 산은 공정이겠죠? 그럼 A 가서 문제 바로 풀까요? 사람과 산의 대조적 속성 북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앉은 이유. 왜죠? 내가 좋아하니까. 1번 맞죠? 그러면 31번의 산은 긍정이겠죠? 산은 화자에게 이상적 삶의 공간. 얘는 맞을 거고요. 산은 뭐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인가? 한번 가서 봅시다. 맞아? 고요하고 너그러워 술을 하는 데다가 플러스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자랑을 안 하는 산이 B예요. 산의 인격적 속성 맞죠? 인격적 속성이 뭐예요? 의인법.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의인법이고요. 너그러우며 자랑하고 겸허한 산의 특징을 나열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C로 갈게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산한테 배운대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를 통해 산에 대하여 화자가 친화적 태도 맞잖아요. 배우네를 통해서 깨우침 주는 거 맞고요. 그냥 독해가 어렵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D.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라니 뻗어있는 다리를 노는 산이라고 할 때 D 보세요. 이승을 낮에 저승을 밤에 비유한다. 그거 보세요.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그러니까 이승의 낮, 저승의 밤. 저 이거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2를 먼저 보시던가요.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하. 뭐예요? 청자 설정. 미역취 한 이파리 향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정기를 그리며 산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5번 보세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워한다. 역설표현 맞죠? 왜 산에서 산을 그리워합니까?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 맞고요. 그럼 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럴 때 이승에서와 달리 여러분들 저승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다리 놓는 산 연결하죠? 그러면 저승에서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틀린 거 뭐예요? 저승에서는 안식처가 될 수 없음 아니고 답은 그래서 4번 체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보시면 나에서 특정한 대상 누구 나와요? 산 나오죠 여기도.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나에서 계절적 배경이라고 할 때 나에서 계절적 배경이요? 저는 계절적 배경은 미역치 한 이파리니까 계절적 배경은 볼 수 있나? 그러면 나 맞을 거고 그럼 다가 아니겠지 얘들아. 그리고 명령형 문장이라고 할 때 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지우실 거고요. 저는 지금 뭐 할 거냐. 31번만 할 거예요. 산촌여정을 제가 굳이 봐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는 이상적 삶의 공간 맞고요. 그리고 사는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시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2번 틀렸고 사는 화자의 삶을 성찰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부끄럽다, 괴롭다라고 한 거 없어서 3번 안 되고요. 4번에 칭찬의 대상, 예찬의 대상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는 화자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한다?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중에 이제 도회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문제 풀겠죠. 여나저나 까탈스럽고 문제의 일관성 없는 그런 지문이기는 했는데 이렇게 독해해보는 것도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시할까 할게요. 41번 보세요. 전 이거 박스로 안 봐요. 그리고 39번 보세요. 39번 보시면 나의 지금 가나 공통점이 아니라 뭡니까? 막 차이점, 공통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볼게요. 푹푹 나오죠. 음성상징어죠? 맞는 얘기예요. 나에서는 자연물을 의인법으로 얘기한다. 의인법은 좀 나중에 볼 거고요. 가에서 서리법. 가에서 서리법이라고 할 때 가에서 서리법이 없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 다음에 가나 전개과정만 보시면 되는데 볼게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눈이 푹푹 내린다. 그럼 보세요.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연결. 눈은 푹푹 날리고 연결.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연결. 그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라고 할 때 보세요. 4번 보세요.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 아니죠. 살자, 소망이죠. 그럼 과거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나서 5번은 그럼 맞겠네요. 관조적 태도가 뭐예요? 그냥 지켜본다죠. 그럼 관조적 태도가 없죠. 그리고 이국적이고 환상적이다. 그쵸? 흰당나귀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럼 이국적이고 환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나중에 보시고요. 상상에서 현실로 전환돼요? 아니죠. 현실에서 상상으로 전환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 틀렸고요. 맞아 읽을게요.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벌써 언제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를 나는 사랑하고 어디서 흰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라고 하고 시 끝나요. 자 일단은 가독해볼게요. 내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라는 것은 뭐야? 산골로 가서 살자. 이건 뭐예요? 속세와 관계를 단절. 맞죠? 그리고 그러려는 의지는 뭐야? 살자. 1번 맞고요. 눈은 뭐예요? 눈이라는 건 지금 뭡니까? 눈이 내려요. 그리고 눈이 내린다라는 상황 때문에 지금 뭐예요? 고립이 나오죠. 그리고 이 뒤쪽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모르면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 모른다고 틀린 게 아니야. 모른다고 틀린 게 아니라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그걸 답으로 고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맞아? 나를 볼게요.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내리더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를 들려다주고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서나 풀 한 포기를 위해 몸에 한 편 내어준 적 있던가. 여기 부분이 뭐예요? 성찰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나에서 니은 보세요. 뒤돌아본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그런 적이 있던가? 성찰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외적 고찰. 일단은 1번은 뭐 지웠으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번 보세요. 애상적이고 경건. 애상 슬퍼요? 아니죠. 그 다음에 보세요. 화자의 성찰과 반성. 답 5번. 41번 볼게요. 바위는 작은 풀씨의 생명력을 원천 삼아. 얘들아 봐봐. 무서운 얘기가 나왔어. 바위가요. 작은 풀씨의 생명력을 원천 삼아요? 보세요.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말라버리고 말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소나무가 자라나죠. 그쵸?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3번 잠깐 내버려 두시고 제가 마저 4, 5번부터 해설할게요. 불모의 바위가 아무것도 기르지 못했던 바위가 품안이 너른 바위가 되고 몸이 틀어 소나무를 키워내는 것을 통해 몸을 틀었다라는 건 희생. 다른 존재를 키웠다. 포용. 그러니까 4번 맞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 지금 소나무는 강물 소리를 흐르게 하고 노랫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바위가 틈을 벌려주니 거기에 소나무가 자라고 결국 소나무가 강물 소리와 노랫소리를 들려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내어줘서 누군가를 품어주는 관계 맞잖아요. 근데 3번이 진짜 무섭다니까? 바위가 이 작은 풀씨가 소나무잖아. 소나무를 제물로 삼아. 그래서 강물 소리와 새의 노랫소리를 매개로 소나무와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 작은 풀씨를 죽여버려. 그러니까 작은 풀씨를 죽이긴 하겠지만 작은 풀씨가 제물이 돼서 소나무가 자라는 거야? 아니야. 이때는 뭡니까? 얘가 바위가 틈이 없을 때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시간 지나고 나서 여기서 바위가 틈이 생겼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력을 원천 삼는다? 작은 풀씨가 재물이다? 그런 얘기 안 되죠. 그래서 답 몇 번? 3번. 마찬가지로 10월 거 역시 그렇게 예쁜 지문들은 아닌데 일단 여기서도 몇 개 건드려 드릴까요? 몇 개 건드려 드리면요. 마찬가지죠. 살자, 소망이다. 그쵸? 그리고 나서 소주를 마신다. 현실이다. 그럼 현실과 상상을 뭘 통해서 알았죠? 시제 표현을 통해서 제가 알았죠. 그죠? 그리고 나셔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뒤돌아본다. 이러면서 생각을 얘기하는 건 보통 성찰의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까지도요. 그래서 여기서 39부터 40일까지 나름 해설했는데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독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답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 해설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